몸은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황산염이 쌓이고 황이 결핍이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무슨 수를 써서든 뻥 대신 닭을 넘어서서 몸에 다른 피해가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거를 위해서 이런 황화수소 생산 박테리아를 의도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피부와 칸디다, 소장내 세균 과증식과 칸디다 감염증이 항생제를 들이부어봐야 특히 자가치료를 한답시고 앞에 천연자가 붙은 결국은 항생제인 그런 온갖 보충제들을 아무리 우리가 먹어봐야 소용이 없고 다시 되돌아오는 고생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두 파트로 나눴으니까 이번 파트는 피부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갈식으로 쭉 요약을 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CIVO라는 게 소장내 세균 과증식을 얘기를 해요. 앞 글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CIVO라고 편히 부르는 거고요. 정식 명칭은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죠. 이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든 진균 과증식이든 여기서 말하는 진균은 곰팡이나 효묘균을 말하는 거죠. 항생제 치료는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항진균제든 항생제든 그런 치료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동반을 하는데 그에 반해 매우 높은 재발률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이유로 이 CIVO가 그냥 무조건 나쁘기만 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상황일 수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이 대표적인 상황으로 우리 몸이 황대사를 하지 못할 때, 황불내증이 있을 때, 혹은 황산염을 수송할 수가 없을 때, 이 두 가지 기능이 어느 하나라도 망가졌을 때 우리 몸은 이 황결핍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극한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황화수소를 생산하는 박테리아를 의도적으로 늘려서 과증식을 해서 황화수소를 생산을 함으로써 우리 대신에 직접 자기들이 극심한 독성의 아황산염을 줄여주고 몸에 필수적인 황산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황산염이 도대체 뭐고 황산염이 뭔지 앞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 무엇인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뭔지 정확히 잘 설명을 하는 영상이 워낙 많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다른 영상을 시청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이 부분은 짧게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Small Intestinal Bacterial Overgrowth라는 말의 이제 준말인데 Small Intestine이 소장이에요. 우리 장이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장에서 세균은 주로 이 대장에 분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대장에 있던 애들이 모종의 이유로 소장에까지 넘어와서 혹은 소장에 무슨 이유에선지 과증식을 하면 안 되는 세균들이 여기서 과도하게 증식을 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시보라고 편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과증식한 균들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장에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흡수가 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먹어치우고 그 음식들을 발효를 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발효를 하면서 주로 수소와 메탄가스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 음식을 먹고 수소가스랑 메탄가스를 뱉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수소가스랑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온갖 장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건강 문제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장누수는 물론이고 크론병 같은 그런 온갖 장 문제부터 이 심혈관계 질환 아니면 머리에 있는 브레인 포그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다른 부분에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이 CIVO가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유명을 해요. 보통 이 CIVO라고 하기보다는 소장내 세균 과증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장치료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장치료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이런 소장내에서 세균이든 진균이든 아니면 장누수가 있든 이런 현상들을 고치는 거라서 결국 장치료라는 말은 이 세균 문제를 치료하는 걸로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산병원 양준산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장치료를 하다 보면 항생제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만요. 근데 이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데 먼저 부작용이 상당해요. 제가 가져온 연구들은 뭐 안티펑걸, 그러니까 항진균제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꼭 항진균제가 아니더라도 세균을 죽이든 진균을 죽이든 그런 항생제로 장내 세균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보통 이제 다이오프라고 하는 증상들부터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을 겪어요. 불편감도 많이 겪고, 그러니까 평소에 겪던 뭐 복부 팽만이나 가스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지고 복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염증이 더 이제 심해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작용을 심하게 겪고 나면 다 치료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연구에서 살펴보니까 시보를 항생제로 치료했을 때 9개월이 지나니까 재발률이 43.7%, 44%에 달했다고 해요. 이렇게나 부작용이 많은데 재발률이
9달도 못 가서 44% 거의 절반이 돌아오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질병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치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치보가 소장 내 세균 과정식이 항상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거냐? 우리는 그동안은 그렇다고 생각을 주로 해왔어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왜냐면 얘네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시보라는 상태가 어쩌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우리 몸이 약해져가지고 병이 발생했다기보다 우리 몸이 필요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그런 시각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키포인트는 바로 이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균들에 대해서예요. 이게 수소랑 메탄가스를 주로 발생시키는 세균들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균들이 있어요. 그 화산병원 양준상 선생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그런 균들인데 이 얘네들의 존재가 어째서 왜 꼭 나쁜 것만이 아닐 수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황화수소가 이제 왜 그런지를 알아보려면 황이 뭔지를 조금 알아봐야겠죠. 황이라고 하면 이 유황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유황이랑 황이랑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이제 원소를 말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무기 미네랄 형태인 황산염의 형태가 있고 또 황에는 우리한테는 와인에 들어가는 첨가물로 산화 방지제로 유명한 아황산염이랑 이산화황이 있죠. 얘네들은 이제 와인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사실 웬만한 가공식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보존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방부제 같은 거고요. 이런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황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아미노산에서 와요. 특히 그 아미노산도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에서 우리가 황을 얻는데 이 세 가지 아미노산들은 동물성 식품에 생선, 고기, 달걀 이런 곳에 들어있죠. 그리고 양준산 선생님이 가장 극혐하시는 양파 속과 배축 속 식물들, 십자학과 채소나 뭐 양파, 마늘 이런 이제 채소 향신료들에 유기황이 들어있어요. 유기황 화합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무기물이라면 여기에 들어있는 황은 유기물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황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황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황이 우리 몸에서 되게 많은 일을 해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하나같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수행을 하는데 일단 디톡스에 필수적이에요. 황산염 포합이라고 이 포합이 우리 간에서 해독을 할 때 어떤 독소가 있을 때 그걸 안전하게 처리해가지고 우리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포합이라고 해요. 그 포합 과정 중 황산염 포합이라는 과정에 황이 쓰이고 글루타치온의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소화액을 생산을 할 때 이산이랑 췌장 효소를 만들어낼 때 들어가고 호르몬 합성에도 쓰이고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도 쓰이고 면역 세포 기능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당장 중요한 걸로는 혈액순환에 필수적이에요. 황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황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황이 없으면 우리 피가 안 돌아서 가다가 멈추고 피가 멈추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겠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황이 우리 몸에서 다 똑같은 황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한 황은 이 다양한 형태 중에 바로 이 황산염의 형태예요. 딱 이 형태만을 우리가 몸에 쓸 수 있거든요. 다른 형태의 황은 같은 황이지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제 황산염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황산염을 직접 섭취하기도 하지만 뭐 물로 마시든지 다른 걸로 이제 직접 섭취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황산염은 우리가 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섭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했었어요. 우리 몸에서 쓰이는 황산염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쪽에서 오는데 문제는 이 과정이 꽤 복잡해요. 여러 가지 효소의 작용이 필요한 그런 과정인데 뭐 시스테인 아까 그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뭐 이런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그 가다가 중간에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인데 아황산염이라는 걸로 바뀐 다음에 이 아황산염 산화효소의 작용을 받아가지고 그제서야 황산염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들은 결국에 이 아황산염을 거친 다음에 황산염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황산염은 우리 황산염이 그렇게 몸에서 중요한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아황산염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다 박살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세포 독소인데 이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대중간 대사물질인데 이걸 최대한 빨리 없애버리고 바로바로 황산염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안전하겠죠. 근데 이게
이 아황산염 산화효소의 작용에는 몰리브데넘이라는 미네랄이 미랑 영양소가 보조인자로 쓰여요. 근데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이 아황산염 산화효소의 작용이 막히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아황산염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아황산염이 계속 쌓여가서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에 반해서 황산염은 역설적으로 결핍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가 이 황산염을 만들었으면 황산염 만들었다 쳐요. 황산염이 산화효소 작용도 잘 되고 해서 만들어졌다 쳐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만들어지고 끝이 아니고 이 황산염을 세포에다가 수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직접 세포로 가가지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세포 대사에 쓰여야 되는데 이 넣어주는 이 수송 체계가 또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 우리 몸에서는 황산염이 충분히 있을 때에도 세포에서는 황산염에 굶주릴 수가 있는 거고 혹은 황을 충분히 먹어줘서 막 황 들어있는 아미노산 엄청나게 많이 먹고 뭐 황 보충제 먹고 해서 몸에 황이 쌓이는데 오히려 그 황이 황산염은 되지 못하고 그냥 아황산염이 되어가지고 독성만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황이 없으면 당장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은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 아황산염 산화효소의 작용을 막는 요인과 수송을 막는 요인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몰리브데넘 결핍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 몰리브데넘 결핍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들어서 몰리브데넘을 충분히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앞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더 얘기를 할 건데 몰리브데넘을 먹고 싶다고 해서 몰리브데넘이 많은 식품이라고 검색을 이렇게 인터넷에 하면 일단 네이버에 찾아보면 몰리브데넘이 많은 식품 블로그 글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몰리브데는 채소, 곡물, 콩류, 견과류 되게 많습니다. 하면서 이런 음식들을 보이잖아요. 뭐 100g당 16 마이크로그램이 있고 37.62 마이크로그램이 있고 보통 이제 이런 곡물이랑 콩류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구글에 찾아봐도 마찬가지인데 몰리브데넘 리치 푸드라고 검색을 해보면 Bring on the beans라고 하면서 콩을 먹으라 그러고 Go nuts for nuts라고 해서 견과류를 먹으라 그러고 Save room for soy라고 해서 대두를 또 먹으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에 몰리브데넘이 제일 많이 들어있나 일단 콩 사진부터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로 다 모든 경우에서 대부분 그런 식물성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식물성 식품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몰리브데넘 같은 경우 미네랄이에요. 우리가 이제 먹는 다른 아연이나 굴이나 철분 같은 것처럼 몰리브데넘도 미네랄인데 방금 말했던 그 콩이든 곡물이든 이런 식물성 식품에는 옥살산염이랑 피트산이라는 항영양소가 필연적으로 많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옥살산염은 제가 이제 3부작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쪽에 가서 또 보실 수도 있지만 둘 다 결국 우리 몸에서 미네랄을 훔쳐가는 그런 식물의 항영양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식품들에 올리브데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런 식품을 먹으면서는 옥살산염이든 피트산이든 얘네들의 작용 때문에 사실상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요즘 최근에는 현대에 들어서는 저런 곡물들, 저런 채소들, 저런 식물성 식품들은 거의 대다수가 글리포세이트라는 굉장히 강력한 제초제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이게 몬산토사에서 만든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농약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흔하게 쓰이고요. 이게 얼마나 흔하게 쓰이냐면 이게 제초제인데 원래 그러니까 잡초를 죽이라고 만든 건데 이게 건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뿌리를 다 말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곡물을 건조시키는데 빠르게 건조시켜서 빠르게 수확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모든 곡물, 모든 콩류, 견과류, 씨앗류 이쪽에는 다 뿌리고요. 근데 거기에만 뿌리는 게 아니고 감자 같은 뿌리 채소에도 뿌리고 이게 사실 웬만한 데 다 쓰여요. 문제가 뭐냐면 이 제초제가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여기서는 몰리브데넘이 굉장히 강력하게 킬레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몰리브데넘이랑 엄청나게 쉽게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소변을 통해서든 뭐 다른 방식으로 배출이 될 때 이걸 같이 그러니까 옥살산염이랑 피트산염만 있는 게 아니고 글리포세이트가 같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들을 먹으면 오히려 몰리브데넘을 채우기는커녕 우리 몸에 간신히 쌓여있던 몰리브데넘마저 얘네들이 다 훔쳐서 바깥으로 끌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요. 또 중금속에 중독이 되면 우리 몸에서 이런 효소의 작용에 방해가 돼서 얘도 문제가 되고 유전적으로 이런 산화효소의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황산염 수송과 이용을 막는 요인으로는 여기에도 글리포세이트가 있어요. 글리포세이트는 몰리브데넘만 훔쳐가는 게 아니고 이 황산염이 몸에 돌아다닐 때 그런 수송 체계를 같이 무력화시켜요. 이 글리포세이트 같은 경우는 이 황산염 우리 몸의 황대사에 굉장히 강력한 적이고요. 옥설산염도 마찬가지로 제가 옥설산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옥설산염이 배출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있는 황을 다 낭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옥설산염도 문제가 되고 중금속 중독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제 유전적 요인이 또 있죠. 그 외에도 뭐 기타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합쳐지면 우리 몸에서는 황이 대사도 안 되는데 황산염으로 산화도 안 되는데 있는 것도 수송과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몸에 아황산염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어요. 얘 지금 막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황산염으로는 다 만들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황산염으로 변환도 안 되고 수송도 안 되고 길이 막혀서 이게 독성이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이런 선택을 내리게 되는 거죠. 아황산염이 몸에 계속 쌓이니까 이 쌓인 아황산염을 우리 장에서 자라고 있는 황화수소 생산균들을 특히 이 황화수소 생산균들 중에 그 황환원균, sulfur reducing bacteria라고 환원균들을 과정식시켜서 황화수소 생산균들, 황환원균들은 아황산염을 먹고서 배사물로 황화수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황화수소를 만들어내면 이 황화수소는 아황산염에 비해서 훨씬 독성이 적어요. 독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얘의 강력한 독성에 비하면 얘는 독성이 약하니까 이걸로 일단 강력한 아황산염에 쌓이는 거를 막고 이 황화수소는 우리 피로 바로 이제 이동이 된 다음에 이 황화수소는 다른 수송체나 뭐 수송 단백질 같은 그런 수송 체계에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뭐 혈류로 바로 이동이 된 다음에 그 혈류에서 뭐 간으로 가고 척추로 가고 그 세포로 다른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다음에 그 세포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산화가 돼가지고 황산염으로 변환이 그러니까 변환과 수송을 동시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라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됐어야 될 일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러면 우리 몸은 아황산염 쌓이는 것도 문제고 황 부족하면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를 얘한테 맡기게 된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C4든 C4든 진균 과정식을 C4라고 해요. 항생제 치료는 부작용이 굉장히 큰데 그에 반해서 재발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점. 그리고 이 이유에는 C4가 몸이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상황일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중 대표적으로 오늘은 황대사가 되지 않을 때 혹은 황산염의 수송이 불가능할 때 몸은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황산염이 쌓이고 황이 결핍이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무슨 수를 써서든 뻥 대신 닭을 넘어서서 몸에 다른 피해가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거를 위해서 이런 황화수소 생산 박테리아를 의도적으로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난 황화수소 생산 박테리아는 우리 대신에 이 극심한 독성의 아황산염을 줄여주고 몸에 필수적인 황산염을 공급을 함으로써 꼭 필요한 일을 대신해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지 않은 우리 몸이 원해서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 경우가 더 많겠죠. 다만 이런 상황에 우리 몸이 필요에 의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그런 상황일 때 여기다가 대고 그 항생제를 무작정 들이붓는 게 해결책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이야기는 2편에 이어서 그리고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황대사 안 되고 황산염 수송 안 되는 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까지 2편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